정준희의 토요토론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첫 문을 연 토요토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되게 반가웠다, 또 즐거웠다, 또 그런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이와 같은 토론의 진실함을 좀 기대하는 그런 댓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토론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좀 더 품격을 갖춘 그런 토론에 대한 기대 많이들 표현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토론 프로그램이 자신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이 시대에 맞는 정체성을 다시 세워보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 만들어가는 더 구체적인 로드맵 함께 고민하는 이 시간 앞으로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떤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논의해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민중의 소리의 이완배 기자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 분 모시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즐거운데요. 오늘 이완배 기자님께서 많이 긴장하셔서 우리 주 대표님께서 한번 긴장을 좀 풀어주시는 덕담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고스톱 하면 초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방송 시작하기 들어보니까 이완배 기자께서 이런 방송에는 초출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좀 말할 때 좀 버벅거려도 좀 봐주십시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굉장히 매서운 코멘트와 되게 날카로운 이론적 시야를 또 현실의 문제 적용시키는 그런 칼럼, 음성 칼럼이죠. 그로 굉장히 또 유명하신데 저희 토론에 그래도 나와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나오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제 인생 모토 중 하나가 주제 파악을 잘하자인데 예. 제가 주진영 대표님 앞에서 앉아 있는 것조차 좀 너무 결례인 것 같았고요. 예. 네. 어쩌다 보니 나오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주 대표님 앞에서 결례가 되는 게 어떤 내용일까? 앞으로 결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자리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우리 경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탄핵 국면 그리고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지금 기재부를 담당하는 인물이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일단은 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좀 나눠보죠. 주 대표님께서는 이게 경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입장이실 텐데 근데 뭐 최대행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창용 총재나도 뭐 정치와 경제 분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좀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뭐 별다른 생각이 또 있으신지 어떠세요? 말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국가에 변란이 일어났는데 네. 나는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만 보겠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6.25 터졌는데 그럼 뭐 경제만 따져서 네.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정치 경제가 분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는 사실은 들여다보다가 깊이에 들어가면 결국은 정치로 다 수렴이 돼요. 네. 안 풀리는 문제도 다 정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물론 뭐 다들 말하듯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디로 튈 줄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험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빨리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는 빨리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헌법재판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게 네.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렇죠. 그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근데 박근혜 씨 때도 보면 탄핵됐어도 이렇게 크게 경제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 현 대통령이 이제 분란을 더 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어라고 생각하면서부터는 좀 얘기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고려할 것도 없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인용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문제는 명확하게 그냥 빨리 해결하고 가는 게 뭐 아무리 정치 경제가 통합돼 있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이 기자님은?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이제 제일 힘든 건 윤석열 정권이 우리나라 경제를 불확실성 나라 범주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 네네. 이제 전쟁이 진짜 가능한 나라가 됐죠. 외국에서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저쪽에서만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또라이가 지금 양쪽에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걸 제어를 못하면 한반도는 정말로 불확실한 나라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요. 어쨌든 빨리 제어가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빨리 보여주지 않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현상도 남북 긴장 관계 때문에 이뤄지는 게 다시 발발할 수도 있고요.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에 김정은 씨가 얼마나 놀랐을까. 굉장히 심심한 사과를 대신 좀 해주고 싶다. 예. 실제로 놀란 것 같은 그 간접적 분위기들이 좀 그렇죠. 느껴지죠. 예.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경계를 벗어나는 사고를 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문제도 한 가지 그냥 더 정도 짚고 가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윤 정부 이제 2년 반 동안 경제가 급속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한 바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다른 시각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 대표님은 지난 2년 반의 기간 동안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이 뚜렷하게 우리 경제를 퇴보시켰다거나 이런 판단을 좀 하시나요? 우리나라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잠재 성장률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었던 네.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전 정권 대비하면 그 이후의 정권의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그 정부 재정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억지로 좀 올라간 면도 좀 있어요. 네. 세 번째로는 또 해외 또 경제 환경이 2022년 아시다시피 반도체 경기도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뚝 띄워놓고 그 경제 성장률을 대통령 행정부 때 뭔가를 했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 일은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데다가 재정 펌핑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재정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경제 성장률이 좀 내려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주요 산업들의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것도 같이 겹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렇죠. 윤석열 정부. 게다가 이제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때 가뜩이나 더 늘려놨던 그 가계부채가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가계부채 늘리는 것이 문재인 정권 때도 발목을 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문재인 정권 때 가계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놨거든요. 대출도 늘려놓고 전세 대출은 한 80조를 갖다가 5년 사이에 늘려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연히 와야 되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출 늘리고 정부 지출 늘려서 억지로 유지를 시켜놓고 정권만 바뀐 상태에서 현 정권이 재정 지출을 옛날만큼 하지는 않고 대외 환경 나빠지고 한 것이 기존에 있었던 말하자면 그 물 위에 숨어있던 그 암초들이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을 좀 더 가속화시켰을 뿐이지 특별히 윤 정부가 뭘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그다음에 소비 침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소비 있는 침체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이건 상수로 진행되는 네. 트렌드였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아마 다른 변수를 꼽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재정 지출이 감소한 거. 그리고 경제 환경이 급격히 또 안 좋아진 거. 네. 이게 이제 가중 효과를 그렇죠. 줬다. 네. 예. 이 기자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더럽게 다 잘못했는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주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사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네. 여러 지표가 좋아질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 보기도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큰 변수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보다 장기적인 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윤석열이
잘한 건 더럽게 없는 건 분명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가설이 될 거라서 이제 뭐 길게 얘기하기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대부분 잘못했다. 네. 근데 유난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잘못한 건 이번 계엄으로 네. 우리나라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 외에는 조세 국가로서의 역량을 많이 훼손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어떤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계속 조세를 걷고 그것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데 강화될 때 보면 대체적으로 국가가 평온합니다. 네.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데 윤석열은 박근혜 때조차도 하지 않았던 예, 조세재정 국가로서의 역할을 진짜로 많이 훼손한 것 같습니다. 예. 거의 포기하다시피 방치를 한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절한 조세를 통해서 이제 분배를 실현하는 예. 그 역량을 국가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상당히 훼손시킨 점. 아예 안 했으니까요. 예, 예. 고민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맞는데 조금 더 첨언하자면 민주당도 거기에 참가했었다는 거죠. 예. 그 감세를 했을 때 2022년 12월 말에 우당탕 쿵탕 국회에서 이것저것 같이 넘어가면서 감세안을 할 때 민주당에서 그 찬성을 해줬어요. 당연히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통과될 수가 없었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제가 알기로 당론으로 찬성해 주는 거를 딜을 하고 아마 지역 그 화폐를 한 2조 받아내는 걸로 딜을 하고 국회의원들 일부는 찬성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개인 소신 반대 투표로 한 60표 정도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어쨌든 조세를 감세를 하는데 민주당도 결국은 명분 없는 감세에 참여를 했고 두 번째로는 뭐 금투세도 얼렁뚱땅 뭐 유예했던 거 그냥 이번에도 자기네들이 또 폐지하는 데 껴주고 종부세도 관련돼서 막상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슬그머니 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한 3분의 1은 또 민주당도 거기에 또 껴줬다. 예. 둘이 크게 안 다르다.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히 이제 그게 정권 초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다 보니까 그 정부가 아마 이제 윤 정부가 처음으로 자기 예산을 짜보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반대할 것들은 다 반대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산 방식, 조세 방식을 어느 정도 승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나름의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것 같긴 한데 왜 승인해줘야 되는데? 반대면 되지. 이거 결국은 폼들 다 잘 놓고 예산소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자기네 지역군이 자기네들 뭐 그 로비하는 사람들 뭐 넣어주고 난 다음에 결국 예산 과정이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그 불명확한 데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보도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왜 찬성했는지 얼마나 찬성했고 왜 반대했는지 보도도 안 되게 수르륵 넘어갔어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과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른바 쪽지 예산하고 연관된 사실은 이제 정치적 딜에 그렇죠. 좀 더 가까운 측면들이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역 구민에 의한 그렇죠. 그 지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얼마든지 농단을 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항상 눈치를 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정부가 짜온 거 가지고 좀 대충 이렇게 싸우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구에 필요한 것들을 따가는 방식으로 예산판은 굴러가게 돼 있다. 현재 구조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또 그 정부가 예산을 짜고 특히 기재부가 거기에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 구조에서도 사실 비롯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민주당이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건데 자기네들이 이런 집어넣을 거 다 포기하고 상대방이 갖고 온 것 중에서 이제 자르는 것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노딜, 난 이제 딜 안 한다. 그렇게 좀 강단 있게 나가는 그런 그 자세를 진즉쯤 보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꼭 이 정도까지 되어서야 겨우 한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였더니 이제 예산 탄핵이라고 계엄을 해버렸는데 그럼 계엄이 더 먼저 났을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걸 알아가지고 안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얘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두 분이 그래도 공유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윤정부의 잘못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일단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좀 침체해가는 방향으로 이제 경향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럼 그 부분은 뭐라고 또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과거에 그 일본식 경제 발전 모델을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열성으로 진화한 경향이라서 하다못해 일본 거를 베껴왔지만 일본 거만큼도 제대로 못하니까 하다못해 일본은 외환위기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기업 대출을 끝도 없이 퍼대다가 결국은 이제 외환위기를 98년에 이제 맞았죠. 그 이후에 조금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룸이 생겼었는데 그것도 조만간 그냥 문 닫고 그다음부터는 또 다시 부채에 의한 성장으로 또 20년을 보냈잖아요. 이제 부채에 의한 성장이 이제 기업 부채가 아니라 이제 가계 부채랑 자영업자 부채 쪽으로 해서 갔는데 이게 만약에 그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급속도로 빠른 그 경제 성장의 덕을 보지 않았으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더 나쁜 상태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덕을 보느라고 좀 시간을 벌었는데 결국은 그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기본적인 그 구조, 경제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유연성을 위한 구조 개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정책 대출이나 아니면 대출 확장에 의한 그 경기 확대 또는 유지를 하는데 탐닉을 하면서 20년을 보내면서 중요한 구조적인 개혁, 하다못해 연금 개혁을 하기를 해, 의료 개혁을 하기를 해, 교육 개혁을 하기를 해, 노동 개혁을 하기를 해, 재벌 개혁을 하길래 20년 전부터 모든 개혁적인 경제학자들이 요구했던 개혁 과제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25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25년을 보내도 괜찮을 거였으면 25년 전에 그런 얘기한 사람 다 바보였냐? 아니죠. 우리가 25년을 안 하고 지금 버틴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버틸 수 있으라는 생각은 한 10년 전만 해도 못했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결국은 뭐 하나씩 하나씩 그 부메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산율 문제도 일본보다 더 못하죠. 노령화도 일본보다 빠르죠. 기업 부채에다가 가계 부채까지 끼면은 일본은 그게 재정 부채로 갔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 부채로 지금 가발을 하고 있죠.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은 하다못해 일본은 좀 했어요. 한국은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지. 지금 문재인 정권도 연금 개혁 위원회로만 돌리다가 넘어가더니 이제 모든 사람이 네가 좀 해라고 하는 지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버티면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사실은 거의 뭐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지금 코너로 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되게 경직시키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한 채 이제 부채를 통한 공급 일종의 그걸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부채, 외부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그 부상. 그게 그나마 이제 중국의 성장 덕분에 이제 동반 성장이 좀 가능했던 일부. 그렇죠. 그걸로 버텨왔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진단 일단 또 이전 들어볼까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말 너무 100% 동의하고요. 재벌개혁도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업화로 인한 고성장 모델이 한 텀이 끝난 겁니다. 옛 것이 끝났는데 새 것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진영 대표님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 개혁을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정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개혁을 지금 하려고 해도 각 섹터에서 나오는 반대를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니에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사회적 합의에 대한 안정성이 너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열화가 너무 강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따르다 보니 못하면 죽는다, 실직하면 죽는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진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돼버리면 어떤 식으로건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분배 문제와 양극화 해소가 구조개혁에 반드시 동반되고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행돼야 되는 것이냐, 합의돼야 되는 것이냐. 물론 이게 일도양단의 문제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주 대표님은 이게 어느 요소가 더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우리나라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조건에 처했으니 정치는 잘 시도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좋은 정책이나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민심을 못 이겨요. 네. 민심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그렇죠.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는 국민들이 이게 과거의 방식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더 이상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 중에 일부분 좀 따뜻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도 나한테도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쪽으로 바뀌지 않는 한 못 바꿀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더 무섭고 어렵다라는 게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본은 지금 장기 집권을 하는 사이에 적어도 대안을 설계를 하고 어쨌든 조금씩 고쳐가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관료 그룹이에요. 네. 그런데 한국은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대안을 설계하는 세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냥 무능 플러스 무력감에다가 무료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아무 내용도 없는 정책 줄만 만들어주고 갖다 바치고서 넘어가는 짓을 지금 거의 한 15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설계를 할고 또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거냐. 이거를 한국의 정치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은 항상 상대방을 응징하는 쪽에 정치의 에너지를 쓰고 국민들부터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뭐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좀 때려주고 싶으니까는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후과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미우면 때리자라는 쪽으로 가는 이러한 그 정치 심리를 한국이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뭘 바꾸기가. 이후에 이제 전망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개혁에 관련된 얘기 중에 뭐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재벌개혁을 제외하고 나면 윤 정부가 말로는 건드렸거든요. 예. 근데 물론 완성은 당연히 못했는데 이게 건드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걸 합의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방향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본론은 아니긴 한데 윤 정부가 건드렸던 방향은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세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할 수 없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이제 노동개혁에서 지금 52시간 그 카운팅하는 그 계산하는 거를 일단 주 단위에서 월이나 아니면은 분기 단위로 좀 바꾸자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 고려할 만한 고려할 수 있다. 있는 거였는데 이걸 갑자기 무슨 그 전체적인 숫자를 50에서 60으로 올리는 걸 갖다 끼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니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썩 그 상대방이 싫어할 것부터 꺼내면서 하자고 하면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다 수긍할 만한 거를 먼저 들이대고 그것이 통과되면 또 그다음에 그걸 저를 믿어주시고 한 번 더 가시죠. 이렇게 가야지. 그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의료개혁은 뭐 문재인 정권 이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 의료개혁을 왜 해야 되냐면 기존의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그러니까 소위 자영업자로 의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격은 제한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틀을 어디선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됐던 가장 유일한 이유는 국민들 중에서 노인들이 많지가 않아서 비용이 많이 안 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그래도 뭘 할 줄 알았는데 문재인 케어하더니 하는 거 하나도 없이 5년을 허송세월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2,000명 올리는 에이 뭐 이거 무식한 것도 아니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그냥 난장판만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분야의 개혁은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거의 없고 예. 그래서 참 뭐 이 정권 갖고 말을 하면은 뭐 경제 정책 갖고 말을 하기보다는 워낙 나쁜 것을 많이 해서 이게 네. 뭐 말 붙이기가 좀 심심합니다. 그럼 그 부분 간단하게라도 아니, 저는 뭐 100% 예, 오케이.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나온 말씀 중에 이게 지금은 본질은 아니라고 이제 보긴 합니다만, 이렇게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끊임없이 그게 이제 회상되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때보다 우리 경제가 좀 더 튼튼한 뭐 기초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흔히 말하는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이렇게 환율 오르다 보면 특히나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에서 제2의 IMF 같은 사태는 맞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중적 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위기였던 부분이 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 보유고를 워낙 적게 갖고 있었고 또 외환 그 부채가 굉장히 많았었고 단기 부채가 많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의 부실을 국내만으로 커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부채를 상당 부분 이제 외화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많은 게 가계 부분인데 가계는 외화로 빌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실이 생겨도 국내 은행에 손해 보고 털면 그런 대로 커버가 돼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많고 그래서 그런 그 유동성 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한 번에 맞는 케어 펀치가 아니라 이제 꾸준한 이 환율이 지금 올라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타격을 줄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환율이 천천히 오르면 모르는데 이렇게 빨리 오르면 모든 생산 소비 관계가 그동안에 갔던 그 전체적인 거래 관계를 다시 다 재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스무스하게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가 말하자면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체 국민이 가난해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밖에 나가면은 그만큼 껌값이 된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갖고 와야 되는 뭐 원유 플러스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이제 그만큼 더 돈을 갖다 주고선 해야 된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외환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환율의 급격한 상승 내지는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와 가계 부분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껌값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요즘 껌은 안 사봐서 껌이 많이 비싸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우리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는 단순하게 그냥 잠시 물가가 좀 오른 느낌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당장의 외환위기는 아니겠지만. 네. 예. 이 기자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경제학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 걸 몰랐냐고. 이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반성문 편지를 씁니다. 여왕한테. 우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착해요 영국 사람들.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나는 일은 진짜로 예측을 벗어나서 벌어지기 때문에 예. 외환위기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그 다만 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이 동향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안 갈 것이고 안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다만 이 환율 밴드 자체가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950원에서 한 1250원 사이에 환율이라는 건 원심력이 있어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싶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밴드가 존재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이 밴드가 그냥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계엄 탄핵 사태 이후에 전문가들이 처음에 탄핵이 났었을 때는
환율 상단을 한 1,450원까지 봤거든요. 계엄 초기에요. 확 뚫어버렸죠. 그렇죠. 예측이 무의미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외환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올 가능성도 저도 떨어진다고 보고요. 다만 이 밴드 자체가 한번 위로 올라가면 말씀 주신 것처럼 국격이 다운그레이드 된 거고 외환위기라는 것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나라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연관해서 간단하게만 지금 요 개헌 국면, 탄핵 국면에서 혹시라도 이 내관이 터지거나 건드려지면 네. 좀 더 이게 그 예측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더 기울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이 설마 탄핵이 안 되진 않겠죠? 여전히 정치적인 네. 문제가 제일 큰 네. 문제. 네. 예. 그게 뇌관이다. 그런 일만 없으면 예. 예, 단기적으로 외환위기까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한국은행 중재가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순 채무국이 아니니까 예. 어쨌든 뭐 언제나 예측 밖에 벌어지는 일은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걱정을 아예 놓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그럴까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외환 위기가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에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환율을 억지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바람에 외환을 탕진한 게 있거든요. 이제는 그때 한번 더 데이고 난 다음에는 그래 환율 올라가도록 놔두자. 내가 거기다가 그 보호하느라고 돈을 갖다 많이 안 쓰겠다. 그리고 우리 충분히 있지만 아직은 안 쓴다는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위험성이 커진 것 때문에 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빠진 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지만 또 한편으로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리어 외환 위기는 그만큼 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우리 다가올 수 있는 이제 외부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의 재집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만 일단은 이제 고관세 정책 같은 문제가 이제 제일 크게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월 20일에 시작된 이제 트럼프 2기에서 중국산에게 60%의 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좀 믿기 어려운 얘기까지도 했고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 적어도 유세 과정에서 한 얘기니까 이게 실제 정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구성되고 있는 그 트럼프 2기 내각을 보면 왠지 가능할 것도 같은데라고 이제 짐작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먼저 한번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 미국이 만성적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사실은.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고 싶다면 달러가 세계에 돌아다녀야 됩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역 적자를 통해서 걷어들이면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무역 적자 문제가 만약에 정말로 심각해서 미국이 이걸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방법은 교과서에는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관세를 통해서 장벽을 높이거나. 수출 업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건 당근을 주는 거고요. 관세를 높여서 상대방 국가에게 위협을 가하는 건 채찍을 가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건 누구를 도와주는 것보다 상대방을 패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네. 네. 이 사람들이 못 살게 되면 못 살게 될수록 프란츠 파농의 폭력론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더 패고 싶어 하거든요. 이 트럼프는 이 심리를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는 천재적인 전략가죠.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아마 누구를 패는 이 정책은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2기에 예상할 수 있는 한 가지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포퓰리스트적인 측면을 가지고 네. 있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정책이니까. 예, 이 고관세 정책 되게 현실성이 높다고 지금 이 기자님 보셨는데. 저는 말은 그런데 과연 그거를 얼마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준과 길이겠죠. 네, 예. 유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그때 말을 바꾼 것을 많아도 유일하게 꾸준하게 거의 30년이 넘게 주장해 온 게 바로 이 관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여무역을 통해서 뭐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관세에 의한 무역 적자 해소는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슨 꼭 자유무역 신봉자라서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관세를 올리면 그 나라는 나름대로 또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다가 생산기지 만들어서 뭐 판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니면은 그거는 막았지만 다른 나라에 의한 또 수출이 또 는다든가 또는 뭐 그쪽 기업에서 관세에 의해서 수요가 주는 것을 커버하기 위한 보조금을 정부가 줘가지고 계속해서 수출하게 한다든가 해서 경제적으로 이게 자해행위에 가깝지 그렇게까지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이제 중론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것은 적어도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부터 믿고 있던 생각이어서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실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별의별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 기업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기업의 그 회사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주가에도 영향을 받겠죠. 두 번째로는 그 물건들 중에 상당 부분 또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부품에다가 관세 매기면 완성품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는 미국의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완성품 만들어서 무역하는 그 고전 모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부품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 소위 말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말이 생긴 이 용어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될 정도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생긴 현상인데 그래서 한 나라의 완성품 기준으로 이렇게 관세를 매기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본인은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은 그 극복해야 되는 현실적인 제약이 엄청 많아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된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 관련돼서 관세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약간 이 동네에 미친년은 나야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그 원래 이렇게 말하자면 블러핑에서 딜하던 네. 그 버릇으로 하는 느낌도 좀 있어서 두고 봐야 한다. 그러면 이 사실 고관세 정책하고 연관된 게 이미 바이든 때도 해왔지만 그리고 트럼프 때 일기 때도 이제 했었고요. 이렇게 산업을 자꾸 안으로 이제 미국 안으로 남게 하거나 불러들이거나 이제 이 방식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리쇼링, 프렌드 쇼링 그렇죠. 두 가지를. 예. 근데 이게 뭐 일부에서는 보면 어느 정도 특히나 바이든 정부 때는 여러 가지 법적 하려고 장치하고 했죠. 예. 결합이 돼 있었고요. 이 전망은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그걸 할 때 민주당에서 찬성적으로 같이 나가는 걸 보고 이게 미국의 분위기가 바뀌었구나라는 네. 깜짝 놀랐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들여왔던 그런 것들을 폐지하기는커녕 더욱더 확대 쪽으로 갔단 말이죠. 네. 자, 도리어 이제 트럼프는 안 했던 이제 산업 정책 쪽으로까지 한 걸음 더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될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문제 갖고 저는 맨날 요새 사실 잠을 못 잔다면 이 문제가 제일 큰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태어나서 한국이 경제 발전할 때 이 온 60년 과정에서 꾸준하게 유지되었던 이 체제가 글로벌 체제가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얼마나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이거는 안 가본 길이니까.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나름 또 이렇게 저렇게 저음용이 있어서 또 꾸역꾸역 어떻게 해내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또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보통 많은 분들이 내란성 불면증을 앓고 계신데 외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면증을 앓고 계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 내란 이거는 뭐
우리가 한 거니까 예.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누구한테 욕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이 바깥쪽은 이제 그리고 사실은 바깥쪽이 더 무서워요. 예. 바깥쪽 이 환경 변화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게 수가 별로 없거든요. 반성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은 그래서 상당한 걱정이고 그럼 결국은 그래도 뚫고 날 구멍은 어떻게든 있지 않을까 정도의 어떤 얇은 희망? 희망을 하든 절망을 하든 뾰족하게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닥치서 하는 수밖에 없다. 예, 닥쳐서 그냥 꾸역꾸역 그냥 예.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는데 예. 이제 그것이 국내적인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인 구조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충격 못지않은 충격이 국내적인 충격은 당연히 오는 충격이고 외부의 충격은 이제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올지를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 네. 거죠. 이게 이제 대상 산업이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전장 부품에 관련된 것들까지 포함한 이 우리가 이제 결국 먹거리로 삼고 있는 핵심이고 이게 요즘은 우리가 먹거리로 삼는 게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암울한 미래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준은 어떠세요? 자동차는 안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자동차는. 네, 예. 트럼프 지지 기반 문제도 있어서 예. 전기차 쪽은 확실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이 잘 분업화가 돼 있는 지포 동맹을 박살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근데 트럼프면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건 확실히 안 좋아질 것 좋아지고 반도체는 그렇게까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상식적인 손을 대면 관점이라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자동차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기아 자동차가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미국, 북미, 캐나다 포함해서 파는 게 한 자기네 총생산량의 한 40% 돼요. 네. 그 중에 한 60, 그러니까 반 정도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퍼센티지를 기억을 다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상당 부분은 이미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걸 감안을 해서 조지아의 현대랑 기아에서 공장을 10월 달에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하이브리드 기술에 의한 판매가 별로 없었는데 하이브리드 팔리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서 해서 전체 총생산에서 국내에서 미국으로 파는 비중은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팔면 되니까 이미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그게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주가를 보면 트럼프 당선되기 전이나 되고 후서나 주가는 거의 크게 안 움직이. 제가 그 주가를 이게 어떻게 영향을 볼까? 처음에는 안 움직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산 구조를 이렇게 좀 뜯어 보니까 나름 그 생산 국제적인 다변화 같은 것이 좀 되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업 차원에서는 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기업만 보면 안 되는 게 그렇죠. 국내 생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 이거는 뭐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아주 나쁜 뉴스는 아닐 수도 있다. 반도체는 이게 또 약간 그 대중 갈등이 한국에 시간을 좀 벌어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이제 만들려고 생산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고부가치 상업을 하려면은 뭐 장비도 들여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소위 범용 제품이 아닌 고부가치 그 부품을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상당한 지장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사실 미국에서 내는 반도체는 별로 없고 그러면 약간은 시간을 좀 벌어준 한국한테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HBM 못 만들어서 어쩌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과거와 같이 그 미국, 일본, 뭐 유럽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그 부품이 중국에 그냥 다 가도록 놔뒀으면 한국은 더 고생을 했겠죠. 예, 그래서 약간은 그 원하지는 않았던 부대 효과로 우리가 조금 약간 시간을 번 면이 좀 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중국에서 범용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걸 막 이제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또 만들어내는 범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확 줄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 바뀌는 환경에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달린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화학의 경우에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이 석유화학 공업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원래는. 네, 이게 무슨 모은 재주로 예. 그렇잖아요. 원유 갖다가 정유 네. 만들고 정유에서 나오는 부산물 나프타 깨서 플라스틱 만드는 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지금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같은 범용 제품을 만들어내서 에너지에 관련된 규제가 우리나라가 약하고 또는 값이 싸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석유 산업이 이제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네. 그러한 규모는 유지는 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 스페셜티 프로덕트, 이게 특수 고부가치 유화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요새 보니까 석유 산유국들이 직접 그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유와 석유 제품, 유화 제품 만들어내는 걸 일괄 생산으로 하는 거를 갖다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국에도 만들거니와 지금 뭐 요즘 울산에도 지금 일관 공정 만드는 거를 쌍용 오일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거는 석유화인 것 같아요. 네. 현재 메이저 중에. 자동차랑 반도체는 나름 자기들이 잘 하기에 따라서는 룸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적어도 해요. 이제 기업의 생존의 관점에서는 네, 예, 네. 국내 경제에 뭐 좋은 영향을 줄 리는 없지만 그쵸. 당분간은 네, 네. 예. 미중 갈등이 그래도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약간 숨통을 틔워준 면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트럼프 때에 사실 바이든 때가 약간 의외였던 게, 물론 일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국을 때리더라도 전체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식으로 가지 않겠냐 했더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일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었잖아요. 네, 이 구도는 트럼프 일기에서는 그럼 더 강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다른 예측도 할 수 있을까요? 미중 갈등 문제? 그러니까요. 이제 바이든이 했던 것은 트럼프가 1단계로 도입한 관세 정책을 유지한 채 국내에 그러한 전략 산업을 국내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또는 이제 자기와 우호적인 국가 쪽으로 옮기도록, 예를 들면 이제 TSMC를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으로 생산 기지를 늘리거나 예. 한국 보고 이제 만들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보면은 그 소위 국내 생산을, 제조업 생산을 늘리는 산업 정책에 관한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관세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바이든 쪽이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닌데 네. 바이든 정부 역시. 예. 그런데 트럼프는 산업 정치에 관련된 얘기는 별로 안 해서 조금 결국 이제 본인은 관세 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관세 정책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전개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다시 그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의 효과적 중국 제어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바이든이 잘한 면은 있고 네.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거였지만 그게 약간은 오히려 이제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지 아닐지 요건 지켜보는 거고. 그렇죠. 예, 이 기자님. 네. 마찬가지십니까? 네. 기동성 있게 하도 변화가 심할 테니 지켜봐야 됩니다. 반도체가 시간을 번 측면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국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가 미국 쪽의 동맹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네. 근데 그것도 아무로나 닥칠 일이었어요. 네. 그거는 뭐 미중 갈등이나 뭐 지금 할 것 없이 적어도 이게 소위 범용 반도체 특히 뭐 메모리 같은 거를 중국이 만들어낸다 또는 뭐 우리 저 태양광 하듯이 그러니까 한국이 범용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서 그 덕으로 경제 성장을 지금 한 20년 덕분을 해왔는데 그 모델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또 재빠르게 더 위로 올라가는 숙제를 아무거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중 갈등에 의해서 중국이 미국에 그만큼 못 팔게 되면은 이 추가적인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올 것에 의한 타격이 있긴 있지만 정도의 차이지.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 아무로나 예. 맞을 매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한편으로는 추격자이자 반도체 산업에서의 다른 한편 시장이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추격은 일부는 좀 이렇게 늦춰진 면은 좀 있고 시장으로서의 축소라고 하는 그렇죠. 거는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시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의 이슈가 있고 시장으로서의 이슈가 있는데 그렇죠. 복잡하게 좀 엉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좀 앞에 나왔던 얘기들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요 정치 상황이 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더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주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아까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겹쳐진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암울한데. 뭔가 아까 얘기하셨던 일본의 꼴을 겪지 않으려면 근데 일본은 그나마라도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일본화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 전철만 돼도 나는 상당히 좋겠는데. 급한해도. 예, 네. 예. 저 정도면 선방한 거야. 우리는 더 나빠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일본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나 실패 사례로 얘기되지만 자연스러운 변동의 과정에서 또는 미국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이제 세계 경제 질서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은 나름의 대처를 고통스럽게 한 면이 있다. 예. 그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일본의 대처를 지금 돌이켜 30년을 잘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 고령화에 의한 유효 수요 감소를 예. 재정 지출로 커버를 했어요. 네, 계속 세조 적자를 네, 감소하면서. 네. 그러니까 총수요 감소를 정부 지출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체제가 소위 경제 성장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에 있는 고용이 늘고 그 남자들은 집에 가면은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사는 이 구조를 유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데도 고집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2000년 넘어가면서 이게 무슨 뭐 총수요 무슨 뭐 케인지안 이런 이슈가 아니라 고령화 이슈구나 하면서부터는 이 고령화의 고개를 넘어가서 베이비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정부 지출에 의한 수요 유지 정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대로 매니지를 한 거죠. 그거를 이제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뭐 GDP가 안 올랐네, 뭐 임금이 30년 전이랑 똑같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도 일본이니까 전화했지 싶은 거죠. 뭐냐면 한국은 보세요. 한국은 적어도 일본은 떨어지는 유효 수요를 가계 부채로 또는 부동산 버블로 유지를 하려고는 안 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고령화로 가는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초입 단계에서 지금 초노령으로 가는데 35년 걸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25년 걸렸어요. 올해에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7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이게 10년 되면 이제 65세 넘어가는 인구 중에서 75세 넘어간 숫자의 비율이 약 한 60%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일본도 겪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한 거를 만큼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럼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일본은 의료보험 6% 그 소득에서 걷어가죠. 우리나라 지금 4% 정도 걷어가는데 그다음에 저 국민연금으로 13%인가 받아가잖아요. 걔네들은요. 우리는 지금 6%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수치만이라도 좀 고쳐도 좀 덜 할 텐데 우리는 좀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전철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유효 수요 감소 부분을 어쨌든 국가가 해결은 했고 자신의 빚으로 해결한 거긴 하지만 국민의 이제 개인 부채보다는 네. 그리고 의료 부분은 이제 그 의료 재정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대처를 했고 플러스 아예 노인들은 따로 떼어서 예.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가 그냥 텍스로 세금으로 조정하는 걸로 갔죠. 한국도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연금은 어쨌든 소득 대체율을 그래도 유지를 괜찮게 하고. 유지하는 식으로 게다가 그 사람들의 연금이 높지도 않습니다. 짜요. 도리어 예, 한국보다 도리어 좀 싼 편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현상을 지금 일본에서도 보는데 한국도 그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 정도라도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잖아요. 네. 예, 이한부 기자님.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예. 그 일본이 원래 저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죠. 하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에 일본의 유효 수요가 확 줄어든 또 다른 원인은 전후 세대,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에서 처음으로 대량 해고 사태를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일본이 중징고용제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기업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해고될 수 있구나, 마이너스가 금리가 돼도 계속해서 저축을 하는 안전성이 몸에 밴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의 문제는 사실 사회 안정성 문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주머니를 닫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일본의 유효수요 감소 문제를 한 번 더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 문제를 그나마 부드럽게 해결을 해왔다고 보신다면 이 해결을 해야 되는 주체가 관료들이어야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 그게 안 보여서 제일 답답해요. 첫 번째로는요. 한국이 그나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사회가 그나마 미래를 설계하는 게 베껴왔든 안 베껴왔든 그걸 관료가 해왔는데 그걸 대체할 세력이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질 않은 채 지금 30년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과정을 통한 사회 정책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하든 아니면 관료에 의해서 하든가. 근데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플러스 일본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걸 다 관료한테만 맡겨놨지 시민사회의 정치적인 논의를 통해서 풀어본 적이 없는 경험이라서 이걸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관료들의 힘이 오히려 더 강한 그렇죠.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개혁이라는 게 내용 생산과 사회적 합의 두 단계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내용 생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워낙 만약 하지 뛰어난 않는다면. 분들이 예. 많다면은요. 근데 이 사회적 합의를 과연 누가 주도를 할 것이냐. 그 주체가 안 보인다면 진짜 깝깝한데 누가 해야 제일 바람직한 겁니까 이런 건. 윤석열 씨가 그 초기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물론 전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경제 그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기업이 그냥 알아서 그냥 잘해가지고 대부분 메꾸는 거지.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게 이제 어쨌든 관료가 됐건 시민사회 내지 정치적인 능력이 됐건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다양한 창의적 어떤 집단들의 등장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그나마 관료에 기댔던 게 지금 이것조차 기댈 수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두 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여쭙는다면 어떻습니까? 시장 경제에서의 다이내미즘의 원천은 역동성은 기업에서 나오는 건 맞아요.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장점이고 문제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소득 그 불균형 문제 또는 불안정성 문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국가가 룰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적절한 그 사회적인 통합이 유지되기 위한 정책을 쓴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업에 의한 그 역동성이 이제 발휘될수록 돼야 되는데 기업이 하는 일이 있고 정부나 또는 그 나라의 사회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 한국은 이 두 번째 일 기업이 아니고 비기업에서 할 숙제들을 지금 안 하고 너무 허송 생활을 길게 했다. 그거죠. 네. 그 아까도 그런 얘기 초반에 했잖아요. 무슨 뭐 그건 이제 김영삼 씨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잘 쓰면 된다. 뭐 좋은 사람을 고르는 눈이 진짜 실력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기업 경영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 쉽게 하는 놈일수록 사실은 모르는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누가 몰라? 예. 네. 사실은 그걸 알아보는 눈이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식견과 능력이죠.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한국은 뭐 설사 그런 사람을 또는 그런 식견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이한배 선생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또는 제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사회라서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큰 숙제죠. 네. 요 정부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학자 집단이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집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관료에게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약간 지금 땡겨주는 역할을 해오긴 했었단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어디 그 카피오든 뭘 하든 간에. 네. 근데 이 고리도 굉장히 많이 끊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이제 관료는 말 그대로 무책임하게 너부러져 있는 거고 그중에 과잉 정치화된 학자들 일부가 끌려가가지고 이제 이데올로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고리가 굉장히 깨져 있는데 이거는 그나마라도 정부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약간의 보고는 가능할 것 같은데 기타 이제 이걸 만들더라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건 뭐 국회의 능력이 됐건 정부의 능력이 됐건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로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예. 네. 그래서 뭐 이 기자님도 이제 그게 답답해서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관료가 된 선배들이나 후배들 예. 그리고 기자를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 한 달에 걸러서 들어본 얘기들을 종합하면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집단들입니다. 네.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는요. 예. 숫자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들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게 유능한 사람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집단화가 돼버려서 아까 제가 주체가 누가 됐으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여쭤본 게 사실은 어떻게 되든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 그렇죠. 수용성도 네.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 머리 좋은 집단들이 저기서 뭐하고 앉아 있는지. 자, 그러면 이게 참 질문이 그래 더 어려워진데 이 마무리 질문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약간 지금 예. 저 진행자가 우리를 골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어려워지는 게 참 두 분이 답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또 한 칼에 또 베어내는 답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인정이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흔히 말하면 이제 정부의 경제 철학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그것까지 사실 기대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이 일단 복원되고 달라져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정도일 텐데 그나마라도 기존에 가져왔던 약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몇 차례 걸쳐서 많이 깨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게 뭐 관료 집단이 됐건 뭐 어떤 뭐 정치 세력과 그래도 관료사의 모종의 어쨌든 이면 합의가 됐건 간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부가 정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도 일단 복원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가? 예. 일단 그거를 먼저 좀 질문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은 만약에 특히나 이 경제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 내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경제 정책의 이슈가 아니라 네. 정치 개혁의 이슈라고 생각하게 돼요. 정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지나온 경험을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정책을 내고 그 정책에 의해서 국민한테 신임을 얻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받는 이 프로세스가 네.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치고 빠지면 되니까.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네. 그리고 사이클도 안 맞고. 네. 그래서 이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5년, 4년 이 주기 안 맞는 이 사이클을 이거는 해결을 좀 가고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네, 하시든. 네. 그런 중임제 개헌 플러스 사이클 맞추고 결선 투표하고 그 다음에는 정당 개혁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선거 개혁을 통해서 저렇게 그 바보 둘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너가 더 못났다라고 싸우는 짓만 하는 이 정치 구도를 안 바꾸는 한 지난 30몇 년 동안의 한국의 이 지지부진한 이 질곡을 벗어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저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정책을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왜 저걸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없는 거를 보고 이거는 정책의 이슈가 아니다. 정치의 이슈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의외로 대단히 정치적인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책임지는 정치가 네.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낸 정책으로 평가받고 그래서 선거에 승리하고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예. 이게 안 되고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무슨 가치를 요구하든 필요 없는 것 같다. 네. 굉장히 열린 민주당 시절로 돌아가신 듯한 느낌. 원래. 이한수 기자님. 정치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사회 문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6년에 OECD가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는 지표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가지 삶의 지표를 놓고 한 OECD 38개국의 잘 사는 나라 두 나라 합쳐서 40개국의 여러 지표들을 분석을 한 건데 총괄 성적으로 우리가 30등쯤 했었습니다. 40개국 중에서요. 그런데 그중에 커뮤니티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로 해석을 하면 소셜 서포트. 사회적 패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회가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느냐. 복지 지표 이런 것들을 많이 봤겠죠. 그 40개 나라 중에 우리가 꼴등했습니다. 네, 꼴등인데 그냥 꼴등이 아니고 아이슬란드가 1등이었고요. 10점 만점이었는데 2017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빵점으로 꼴등했습니다. 아이고. 예. 꽤 차이 지는 수준이 아니네요. 예. 네. 그 빵점이 12개 항목에서 전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항목에서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보통 브라질이 하나가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개 있고 나머지는 커뮤니티 분야에서 우리가 꼴찌 빵점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소셜 서포트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구조 계획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용 유연성 확보해야 되겠죠. 산업이 이렇게 빨리 변화를 하는데요. 옛 산업이 죽어가는데 그걸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작 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비극적인 거죠. 예. 최저임금 문제도 고려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문제도 있고 그 사회가 그 임금이 한번 결정되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급속도로 올리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제가 이제 최저임금을 10년 동안 받아봐서 아는데 그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생사의 문제인 겁니다. 구조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 수용성이라는 건 소셜 서포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내가 조금 실패하더라도 이 사회가 나를 지원해 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합의를 엄청난 구조개혁 앞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꼭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부분까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예.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200년도 전에 그 프랑스 혁명 때 내걸었던 그 이념이 세 가지가 자유, 평등, 그다음에 이제 뭐 프라터니티 또는 우애니 뭐 연대니 하는 표현인데 예. 저 옛날에도 그럴 때 그랬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 얘기 자유, 평등은 알겠는데 왜 뜬금없이 우애? 뭔 소리야? 우애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연대죠. 표현이 됐으니까. 박애 또는 솔리데리티라는 건데 왜 제가 그걸 의아하게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네. 한국에서는 계층 사회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위를 차지하면은
아랫사람한테 일 미루고 아니면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컬처가 워낙 뿌리 깊은 사회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계급 또는 계층 간의 유대성이 별로 없고 이따 보면 이제 지역 학연, 뭐 지연 학연이 유일한 이제 솔리데리티의 이제 배경인 아주 그 봉건적인 그런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나라라서. 근데 이게 유일하게 말하자면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산업 사회에서는 서구의 경험을 보면 결국 노동조합의 대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급 의식과 또는 그것이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솔리데리티의 일부분이 국가 제도적으로 이제 말 자리를 잡았는데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노동조 또는 노동조합에 의한 하층 또는 민중의 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네. 있어봤자 뭐 기업 노조 하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갖고 있는 그 소위 그 수종자본주의가 전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뭐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되는 노조에 의한 사회 연대성의 강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없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왜 우리한테 그 소위 그 사회적인 연대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둥으로 작용을 못할까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결론은 결국은 노동권이 사회적인 보이스로 목소리로 크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큰 결격이 이 우리를 다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새 합니다. 이게 참 뿌리 깊고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정권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어서요. 이게 뭐 말씀 잘 주셨지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거 보면 우리가 가진 경제 규모나 사회 규모에 비해서 연대 지수가 유난히 낮은 사회도 많고 맞아요. 시사인에서 계속 조사하는 바도 보면 시민성 가운데 연대적 시민성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그렇죠. 이런 측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확실히 이 부분은 이후에 현재 탄핵 국면 이후에 우리 사회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러나 참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실제로 개개인도 되게 힘들고 특히 이제 매년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냥 달달한 희망의 목소리는 아니겠지만 개인이나 기업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국면을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버텨가야 될까? 조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떨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방송에 욕 나가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넣어주실 겁니다. 역사의 발전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지 않고 나선으로 간다거나 계단식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되게 역사가 안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해겔이 말한 양질전환의 법칙이라는 건 질이 극적으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양이 누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항상 드리는 얘기가 영화 넘버3에 나왔던 송강호 배우가 마지막 장면에서 최영희 선생이 솥불을 깰 때 솥불을 딱 잡고 가라대로 X나게 내리친다고 했어요. X나게 빠개질 때까지. 인류는 되게 희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지치지 말고 X나게 내리치다 보면 멈춰있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간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사회가 건설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대사였죠. 그 최배달 씨, 그러니까 최영의 본모형을 가신 소외감 느꼈네. 안 본 사람은. 옛날에 또 그분이 유명할 때도 흔하던 전설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소하고 싸우던 당수로 소의 부부를 이제 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1 한국인이셨던 동물학대.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유수 대표님.
여러분들 정치인을 믿지 마라. 예. 정치인들을 믿고 정치인이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남는 것은 좌절이나 아니면은 분노밖에 안 남는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정당에 몰입하지 마시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하고 하면서 우리가 부려먹는 존재지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믿을 거는 시민이다. 우리끼리 믿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서로를 믿고 서로 돕자. 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결과가 이제 결국 연대의 문제 그리고 우리 시민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제 믿고 바라했던 영역도 아마 그것이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지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굉장히 안 좋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내부적 위기인 정치의 문제는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마무리된다고 해서 이 외부로부터 나오는 이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연대의 틀 함께 고민하면서요. 오늘 정준이의 토요토론 두 분과 함께 잘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 선생이 입이 좀 풀릴 때가 되니까 또 그러게요. 그래도 잘하는데요.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주 대표님은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따뜻하게. 주 대표님은 패널 중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되게 눈빛이 달라지세요. 그 내공이 약해가지고 예.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쭉 한 바퀴 돌면서 짚고 아마 요 사태 지나고 나면 좀 더 정말 필요한 얘기를 경제적으로 얘기 나눠야 될 때가 올 거라서 그게 봄 오기 전에 한번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잘 부탁드립니다. 실신 아니, 잘하시면서 뭐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역으로 질문도 던지시면서 아주 잘하시네요.